우리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공손성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성 폴라이니스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언어학이나 사회언어학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뭐 어떤 분반에서 수업을 들으셨든지 이 공손성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들어보셨을 거고요. 꼭 포함이 되는 범위니까 뭐 혹시 안 들어보셨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이 폴라이니스라고 하는 이 서구의 이론의 개념을 한국에서는 공손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공손하다의 그 공손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제 그 공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언어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이 끝날 때, 지난 주제가 끝날 때,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 부분이 마감이 될 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축이나 함의, 뭐 대화 함축 이런 메커니즘 혹은 뭐 간접적으로 말하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겠지만 또 이미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그냥 쉽게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은 경험이 한 번, 두 번쯤 있지 않으세요? 뭐 솔직하고 직접적인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를 준다든지 혹은 좀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혹은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돌려서 해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공손하게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신 경우도 분명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경우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돌려 말하기, 함축적으로 말하기라는 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분명히 이크라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아주 깔끔한 말하기의 방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할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이 공손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공손성을 직접적으로 어, 공손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직접 대화와 간접 대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손과 체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장이 아마 제일 메인 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손이 무엇인지, 어떤 이론인지, 어떤 공손성의 효과가 무엇이고, 또 이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체면과 체면 이어 행위, 그다음에 공손 전략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아요. 이 부분 숫자가 이상하네. 1, 2, 3, 4, 5 이거 고칠게요. 체면 위협 행위의 강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어와 공손성 부분에서는 이 공손 이론이 사실 굉장히 한국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공손이라는 말 자체가 예의 막 이런 게 근데 완전히 서양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갖다가 사회언어학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브라운 앤 레빈스나 리치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공손성과 관련된 학자들의 이론을 이제 우리가 공손성에 대한 이론이나 뭐 논문 같은 게 한국어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논문을 자료를 분석을 할 때 그런 논문이나 이론가들이 써놓은 걸 보면 굉장히 서양의 이론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한국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원래 시초가 서양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비판 혹은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어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을 이제 다시 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명확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그냥 웃기라고 해놓은 건데요. 나랑 사귀자. 이렇게 하고,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뭔가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천천히,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발화에서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뭐 저녁 같이 드실래요? 뭐 이거는 정말 그냥 밥을 같이 먹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냥 혼밥 하는 게 싫어서 같이 먹자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 사람들 사이의 맥락이나 그게 있었죠.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싫어요, 안 먹어요, 같이 먹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 사람의 체면이나 그 사람의 기분 혹은 그 사람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하죠. 우리도 그래도 이제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 배려가 있는데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지어냈지만 방금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가야 하는 결혼식 이거 진짜 너무 이제 좀 티나는 약간 거절이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나랑 사귀자, 싫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처럼 약간 관련이 없는, 이 사람의 마음속이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초대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작업의 시초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싫어요. 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유지가 필요하고 서로의 체면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화에 굉장히 강력한 원리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언어에 있어서 공손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손성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직접 대화 행위와 간접 대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발화와 간접적인 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직접 화행, 간접 화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직접 대화 행위, 간접 대화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음, 이제 제가 방금 그냥 쉽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하기 혹은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론가들이 정리를 해놓기로는 직접 대화 행위 혹은 직접 화행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뭔가 이렇게 유식해 보이게. 그래서 각 문장 유형하고 발화 수반역 사이에 대응 관계가 직접적으로 존재할 경우예요. 그래서 문장 유형하고 이 발화 수반역이라고 하는 건 화행이죠. 그래서 화행 사이에 문장의 형식하고 이게 행동하고 있는 이 문장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평서문 문장 유형이 여기 있고 여러분 아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이 있는데 평서문과 화행이 일치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 그죠. 진술. 평서문이 진술하기라는 화행을 하고 있으면 얘네 둘이 문장 유형하고 발화수반역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문일 경우에는 네, 질문하기 그렇고요. 명령문일 때는 명령하기를 하고 있으면 명령이나 요청까지도 괜찮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접 화행인데 우리는 특히 이제 의문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의문문을 질문할 때만 쓰지 않죠. 언제 사용하시나요? 의문문을 사용해서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여기 밑에 나오긴 하지만 요청하기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혹은 공격할 때도 많이 써요. 의문문의 형식을 제가 요즘에 토론 뭐 이런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뭐 토론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도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수사 의문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약간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뭐 이럴 때 사람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쵸?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그게 잘못했다고, 아니,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공격, 비난, 이런 식의, 발화수반역하고 문장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접 화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직접 화행보다
더 정중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 문장 유형하고 발화수반역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중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아까 질문을 사용한 공격 같은 건 사실 공격의 정도가 조금 세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정중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문문이나 평서문을 사용해서 질문이나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수반역 사이 문장 유형과 발화수반역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니? 라는 의문문을 통해서 요청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 핸드폰을 놓고 왔네? 라는 진술을 통해서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핸드폰을 놓고 왔네가 요청하기를 워낙에 암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암시적인 요청이기는 해요. 어쨌든 더 정중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간접 대화 행위이고 간접 화행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문 닫아 하고 춥지 않으세요가 있는데요. 이 간접 대화 행위는 기본적으로 바라문의 의미에 기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어, 명령이고, 이거는 춥지 않으세요는 약간 문 닫으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간접 대화 행위, 간접 화행도 기본적으로는 바라문의 그 문자적 의미가 기본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의도, 태도, 상황, 배경, 관습 등과 관련해서 음, 간접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복합적인 대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대화 행위보다 간접 대화 행위가 훨씬 확장된 쓰임으로 나타나요. 우리 앞서서 대화의 경률이나 그 협동 원리 봤었던 것처럼 그 경유를 위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짧고 간결하지만 우리는 간접 대화 행위를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뭔가 뭐 내 말을 녹화해서 뭐 쭉 들어본다든지 혹은 내가 했던 말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모국어에서 외국어일 때는 돌려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속하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 원초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때 간접 대화 행위를 잘 하도록 습득이 되고 그게 외국어로도 전이가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직접 대화 행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해진 것하고 의도된 것이 아주 가깝고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한 사람들,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들이 그냥 막 내뱉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 대화 행위는 말해진 것하고 의도된 것의 거리가 이 직접 대화 행위보다 훨씬 멀어요. 그래서 사실 돌려 말하는 거는 간결하게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접 대화 행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직접 간접 대화 행위는 이 말해진 것하고 의도된 것 사이에 거리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약간 로봇 같긴 하지만 어, 단계를 나눠서 보면 이 문 닫아하고 춥지 않으세요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문 닫아 같은 경우는 발화 전 단계에 화자는 춥다고 느낀다. 행동 1. 화자는 문 닫아라고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가 있어요. 청자는 화자가 문을 닫아주기를 바란다고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행동 2. 청자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발화 후 단계. 화자는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발화가 일어나기 직전과 일어나는 과정과 발화 직후의 단계를 이렇게 약간 풀어서 써본 거예요.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이제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이 단계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나눠봤고요. 춥지 않으세요는 발화 전 단계나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화 전 단계 춥다고 느끼니까 뭔가 이제 명령이나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행동 1은 문 닫아 대신 춥지 않으세요라고 질문을 한다. 근데 여기서 문 닫아와 춥지 않으세요의 차이 때문에 이 중간 단계가 사실 직접 화행보다 여기가 늘어나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청자는 화자가 추운지를 묻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지금 형식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식, 이 질문이라는 이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중간 단계 1에서는 추운지를 묻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이제 청자는 화자가 춥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했다고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굳이 풀어서 쓰자면 중간 단계가 하나 늘어난단 말이죠. 그다음에 행동 2하고 발화후 단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단계가 한 단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문 닫아보다는 춥지 않으세요를 더 공손하다고 느끼고 또 이제 화자의 관계에 따라서는 사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문 닫아보다는 춥지 않으세요가 훨씬 낫죠.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방금 여기 나오지만, 네, 방금 여기 나오네요. 언어 경제성의 원리에 위배가 돼요. 화자로서도 발화의 길이가 대부분 이렇게 간접 발화는 길어져요. 직접 화행은 짧게 끝나는 반면 간접 대화 행위는 항상 길어집니다. 그래서 발화의 길이가 길어지고 청자 입장에서도 말의 의도를 한 번 더 파악해야 되는 추론의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를 잘못 파악할 위험도 사실 커요. 그래서 돌려 말할 때 너무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도를 잘못 파악할 위험까지 증가하는데 이제 간접 대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만 뭐 직접적인 표현을 몰라서 이건 웃기려고 적은 거고요. 뭐 유머 뭐 이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메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사회적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손하기 위해서고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뭐 당연히 이런 이유도 있을 수는 있어요. 많진 않아도. 그래서 간접 대화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긴밀한 관계 유지가 되고 자기 방어도 할 수 있다. 결국 뭐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국 이제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게 이제 공손성과 관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손과 체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공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손, 폴라이니스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의 공손이에요. 공손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으면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언어학에서의 공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있어서 공손이라고 했을 때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긍정의 태도를 표출하는 언어 행위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우리 화용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사람들은 왜 저런 형식으로 말을 할까? 왜 지금 저 말을 할까?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손의 원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라이스의 협동의 원리에서 조금 그런 어조나 느낌을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손의 원리를 이 리치라는 사람이 그라이스의 협동의 원리를 차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만약 협동적인 것, 우리 앞서서 봤던 양질, 적절성, 방법의 경률과 관련돼서 협동적인 것하고 공손한 것 두 개가 이제 대립하는 중이에요. 뭔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택한다.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이 협동적인 것, 협동적으로 말하는 것과 공손한 것 중에 택해야 된다면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택한다. 그 이유는 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전형적인 예인데 우와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이게 이제 질의 경륜을 어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별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인사로 혹은 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공손하게 말하는 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별로 안 예쁘다고 해서 선생님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체면을 위해서 관계가 없고 애매하고 참이 아닌 발화를 굉장히 자주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손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예는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리를 누가 두군, 뭐, 우리 스타벅스,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커피를 좋아하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안 좋아해서 좀 너무 싱겁고 뭔가 맛이 변했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작업할 게 있을 때 집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네, 스타벅스에 갔는데, 4명 앉는 자리에 이제 한 명이 칼공족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요. 앉을 데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1인 1테이블인데 그 사람만 이제 1일 4테이블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비켜달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할 때, 아, 저기요, 이것 좀 치우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막 짐을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음, 어, 이거 치워요. 여기 혼자 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뭐 정말 어, 이게 뭐 녹화에서 실제 발화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하겠다를 상상해서 쓰면 죄송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막 고개를 막 이렇게 주걱거리면서 그러겠죠. 음. 그래서 요런 발화도 아주 전형적인 그런 간접 발화고 공손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발화예요. 그래서 보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공손성을 볼 수 있는 표현이 조금만 뭐뭐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또 보면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진 않죠. 이 의미가 이거다라는 걸 생각해서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는 발화 행위가 너한테 부담이 준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같은 경우는 우리 전형적인 울타리 표현이죠. 사실 막 많이 움직여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어, 네가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울타리 표현 중에 이제 전형적인 조금만 아마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걸요. 그리고 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비켜, 움직여라고 하는 대신에 뭐뭐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 아닌지 이거를 의문의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선택권은 없어요.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의문문을 통해서 간접성을 드러내고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움직여라, 비켜라 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이런 발화를 굉장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화를 보면 그라이스의 관점에서는 비켜 대신에 지금 너무 장황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결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명료하고 분명한 표현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죠.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혹은 싸움이 된다든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화자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화자의 욕구가 여기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손 이론은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브라운 앤 레빈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의 이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공손 이론으로 정말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사람들의 1987년 이 원본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읽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근데 정말 난해해요.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원어민, 그러니까 전공자, 이쪽 전공자들도 이 사람들의 이 책은 상당히 난해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완독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이러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글이 워낙에 난해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후학들이 굉장히 좀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유명해진 사람이 이제 리치라는 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이 공손 이론은 이 사람들이 언어에 있어서 공손 이론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서적들이 좀 더
더 유명하거나 많이 읽히긴 했어요. 어쨌든 시조는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손 행위를 대화 참여자들의 체면 유지의 관점에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체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체면을 한국어로 바꾼 건데 이거 face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바꾼 거예요. 체면이라고 바꾼 거고. 그래서 굉장히 뭐 잘 바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손행위를 대화 참여자들의 체면 유지의 관점에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공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해 전달되는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다 하는 것은 화자와 그리고 청자 두 상대방, 그러니까 대화를 듣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의 체면도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오는데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face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이 브라운하고 레빈스는 모든 사람한테는 이 face가 있다, 체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면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분이 그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금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한 체면은 공적으로 지켜지는 개인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이 체면의 기본적인 특징은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프만인데요. 고프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브라운 앤 레빈슨이 폴라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대치를 가진다.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 기대치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 또는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슨 진공 상태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막 키키코모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은둔형 외톨이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닌 이상 사회생활을 하면 체면이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다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면은 손상되거나 유지된 이 체면 손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요청, 부탁, 명령 같은 화행은 이거는 하는 순간 이미 체면 위협이 돼요. 일단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어, 뭔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행위들은 일단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체면이 위협당하는 걸 원치 않죠. 내가 위협하고 싶지도 않고 당하는 것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면을 위협하는 Face Threatening Act를 FTA를 예방하거나 혹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공손 전략을 사용한다. 폴라이니스 스트래티지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체면 이론입니다. 뭐 사실 별 얘기는 아닌데 이걸 이렇게 일원화 시킨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론이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보면 어, 공손성과 관련된 예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